화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말했었지. 왜냐고? 그것은 화폐가 탄생부터 비용이라는 측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자를 갚기 위해선 그만큼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화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투자하고 싶거든. 좋아. 그럼 오늘은 화폐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지를 알려줄게.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최초의 화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어. 근데 사실 세상에 돌아다니는 화폐 중에서 진짜 화폐는 극히 일부야. 거의 대부분의 화폐는 가짜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부터 알려줄게. 여보세요? 여기 위조지폐 신고 좀 하려 그러는데요. 야, 그게 아니라 일단 좀 들어봐. 사실 대부분의 화폐는 시중은행에서 만들어져. 시중은행? 예컨대 우리은행이나 농협,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 있잖아. 아, 걔네들도 돈 만들 수 있어? 진짜 돈은 만들 수가 없는데 가짜 돈은 만들 수가 있어. 여보세요? 여기 범죄 조직을 신고 좀 하려 그러는데요. 내가 이전에 금을 보관해주는 사람이 보관증을 써주고 보관료를 받다가 사람들이 이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하고 금을 찾으러 안 오자 금을 대출해주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그랬지. 만약 내가 금을 100개 보관하고 있는데 하루에 많이 찾으러 오면 한 10개 정도 찾으러 온다고 생각해보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금 보관증이 시중에 100개 풀려 있으면 이 중 진짜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많아도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시중에 보관증이 몇 개까지 풀려 있어도 너는 금을 교환하러 온 사람들한테 문제없이 금을 교환해 줄 수 있을까? 100개가 뿌려져 있을 때 많으면 10개를 찾으러 오니까 1000개까지 뿌려져 있어도 많아야 100개를 찾으러 오면 일단은 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오, 정확해, 맞아. 그러면 만약 보관증을 900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해 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무언가 살려고 빌린 걸 테니까 그 보관증이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게 될 거야. 아하, 그렇겠네. 그러면 은행들도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우리가 예금한 돈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줘?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한다고? 둘을 안다고 할라 했는데 그래, 열을 안 해. 여하튼 맞아.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돈이 100억인데 이 돈 중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돈이 10%밖에 안 된다면 최대로 1000억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지. 이 10%라는 것을 경제학 용어로는 지급준비율이라고 불러.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라 나오는지 지금 한번 검색해봐.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로 줄여서 지준율이라고 한다. 말만 어렵지. 그냥 너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돈 찾으러 오는 비율인 거네.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1억을 풀었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은행에 들어가면서 최대 10억까지 불어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 한국은 이 지급준비율이 7%거든. 그러면 총 14배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 그 말은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 중에서 진짜 돈은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돈은 은행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 와, 그거 참 신기하다. 근데 이게 화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너가 말했던 것처럼 최대 14배까지밖에 못 늘어난다며. 자, 여기서 퀴즈. 화폐가 애초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지? 화폐라는 것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출과 이자라는 게 필연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을 다 갚아도 이자만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돈이니까 결국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었지. 그러면 처음에 1억을 이자 5%로 중앙은행이 대출해줬다고 치자. 그러면 시중에는 1억이 풀리겠지? 그러면 이 1억은 은행에 들어가면서 최대 얼마까지 늘어나? 14억. 은행은 14억까지 돈을 빌려줘서 세상에 14억이 돌아다녀도 한 번에 사람들이 1억 이상 돈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잖아. 그러면 돈을 빌려준 거면 은행은 뭘 받아야 돼? 얘네도 이자? 그래. 그러면 처음에 누군가 예금했던 그 1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3억의 이자도 5%라고 치면 이 이자만 무려 6,500만 원이야.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총 14억. 하지만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중앙은행에 갚아야 할 돈 1억과 이자 500만 원,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빌려준 돈 13억과 이자 6,500만 원.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14억 7천만 원. 시중에 풀린 돈은 1억. 하지만 갚아야 할 이자만 7천만 원이 돼. 근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갚으려고 해서 이 7천만 원만 모자라면 다행이지,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금고에 두둑히 쌓아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14억이 아니라 10억밖에 안 된다면 갚아야 할 돈은 14억 7천만 원인데 4억 7천만 원이 모자라는 일이 생기니까 정부는 중앙은행한테 4억 7천만 원을 더 빌려야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니 진짜 이런다고? 이거 진짜 웃긴다. 그냥 과정 다 제외하고 결론만 보면 1억을 빌려서 시중에 풀었는데 갑자기 4억 5억을 못 갚게 되는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돈이 이렇게 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돈을 축적하거나 대출을 갚는 일은 한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경제에서는 최악의 일들이라고. 그래서 사실 나도 어릴 적엔 부자들이 돈을 펑펑 쓰는 걸 보면서 질투가 나가지고 욕했던 적도 있었는데, 알고 보면 부자인데도 돈을 안 쓰고 모으고만 있는 게 경제적으로는 가장 최악인 거더라고. 그러네. 누군가가 돈을 안 쓰고 모으면 다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파산하게 될 테니까 그걸 막으려면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시중에 풀어줘야 하는 거고.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결국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 첫 번째 만났을 때 말했던 것처럼 자본주의에서는 화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은 마치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데, 그렇다면 물가가 평생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계속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들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너 다음 이 시간이라고 할 거지. 이번엔 아니. 오, 그러면 뭔데? To be continue.